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사이콜로지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서입니다. 자, 오늘은 Biological Level of Analysis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우리 코어 모듈 중에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담당하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이 중에서도 자, Brain and Behavior, 뇌와 행동에 관한 이 단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뇌에 관한 부분 중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배우는 게 바로 Brain Localization입니다. 자, Brain Localization에는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 단원들, 소단원들을 배우게 돼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rain Localization이 뭐냐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Brain Localization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Localization이라고도 불리고 Brain Localization이라고도 불리고 Localization of Function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Localization of Function의 질문을 받게 되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ocalization of Function, Localization 이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theory that certain areas of the brain are responsible for certain psychological functions 라고 써져 있죠. 자, 특정한 뇌의 부분들이 특정한 심리학적 펑션, 기능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뇌를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은 희망이라는 기능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뇌의 특정 부분은 특정 심리학적 기능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localization of function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Made up of specialized modules, different parts, and each module has a certain function.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여러 가지의 모듈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부분들로 나누어져서 그 부분들이 우리의 특정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까 봤듯이 뇌가 여러 부분으로 쪼개져서 각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areas of the human brain을 보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cerebral cortex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뇌의 전체를 cerebrum이라고 합니다. cerebrum. 네, cerebru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뇌라고도 불러요. 큰 뇌라고 해서 대뇌라고 하는 거죠. 이 cerebrum, 대뇌의라고 하면 cerebral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cortex는 우리 피질을 얘기해요. 피질이 뭐냐? 가장 바깥 부분, 가장 바깥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럼 cerebral cortex는 뭐겠어요? 우리 큰 뇌의 가장 바깥쪽, 바깥 레이어, 피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the outermost layer of the human brain that developed latest 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제일 최근에 발달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장 최근에 발달한 게 가장 고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대뇌의 피질은 우리의 고인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Ultimate Control, Voluntary Action, Information Processing Center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거나 자발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보들을 이렇게 프로세싱하게 하는 그런 레이어들이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뇌 피질은 interconnected neural cells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뉴런들, 그런 뉴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촘촘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인지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대뇌 피질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체를 우리 대뇌, cerebrum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가장 바깥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 갈색 부분을
cerebral cortex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cerebrum을 어떻게 나누냐,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누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일단 사람의 앞, 눈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뒤, 여기 후두부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frontal lobe, 가장 앞에 있는 로브, 우리 뇌의 영역을 나눌 때 로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로브를 조금 더 다양한 공간으로 나눈다? 그럼 우리 cortex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거 알고 가시고, 자, 그래서 frontal lobe, 가장 앞부분에 있는 로브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후두부 쪽으로 가는 parietal lobe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후두부에 위치해 있는 occipital lobe로 나뉘고요. 그리고 귀 옆에, 양옆 귀에 위치하고 있는 temporal lobe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뉘어요. 자, 이 영역들, 이 로브들이 각자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frontal lobe, 가장 앞에 있는 로브. 얘는 어떤 걸 담당하냐? reasoning, planning, decision making, speech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다른 영역들과 다르게 조금 고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decision making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영역이 한 군데 있어요. prefrontal cortex라는 겁니다. 아까 로브를 조금 더 잘게 나누면 cortex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앞부분의 로브에서도 더 제일 앞, prefrontal, 제일 앞쪽에 있는 영역을 칭합니다. 우리 줄여서 PFC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여기의 영역이 담당하는 일은 prevent impulsive thoughts예요. 뭐 우리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충동적인 마음들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PFC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게 될 케이스 스터디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자, 2번째, parietal lobe.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던 거죠? 여기 정수리에서 후두부 가는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로브가 담당하는 기능은요, perception, tactile sense, orientation, movement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우리 tactile sense라고 하면 오감들 있잖아요. 뭐 촉감, 우리가 뭐 손으로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orientation과 movement,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정보들이 다 parietal lobe에 전달이 되어서 프로세싱이 되어요. 자, 다음 occipital lobe, 가장 후두부에 위치해 있던 이 로브가 담당하는 기능은 visual processing이에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후두부에 위치해 있는데 눈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temporal lobe. 이 temporal lobe는 귀 양옆에 위치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로브는 processing auditory information, memory, speech. 귀 양옆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청각적인 정보들을 담당한다, 프로세스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보다 말았던 여기에 위치해 있는 cerebrum 있잖아요. cerebellum. 이 cerebellum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자, cerebellum은 coordination of voluntary movement and balance, memory of bodily movement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걸어 다니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운동적인 그런 기억들,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cerebellum이에요. 그래서 cerebellum은 술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중심을 못 잡고. 그런 기능,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기능을 우리 cerebellum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limbic system. limbic system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뇌를 절반으로 이렇게 쫙 갈랐을 때
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녀석들이 림빅 시스템이에요. 자, 림빅 시스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가지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포탈라무스.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하이포탈라무스는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걸 담당해요. 이거는 우리 항상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외부 환경에 맞춰서 우리 내부 환경을 안정화하고 좀 스테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외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을 쿨다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이포탈라무스입니다. 자, 다음 탈라무스는 여기 크게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Relays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 아믹달라. 여기 조그맣게 위치해 있는 이 친구가 아믹달라인데요. 얘는 이모션을 담당해요. 다음, 히포캠퍼스. 아믹달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이 친구는 메모리 컨버션을 담당하는 A입니다. 우리 보통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히포캠퍼스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림빅 시스템 이 전체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지? 얘는 이모셔널 브레인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담당하는 subcortical structure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thylamus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receives sensory information except sense of smell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는 relays information 이라고 나왔어요. 정보를 한데 모아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relay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sensory information을 일단 받아요. 뭐 촉감, 뭐 시각 정보, 우리가 뭐 느끼는 거, 코로 후각으로 맡는 건 담당하지 않고요.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한데 받아서 이제 정보, 프로세싱을 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sense of smell, 후각 정보는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하이포탈라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emotion, thirst, hunger. 굉장히 1차원적인 우리의 필요성을 조정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하이포탈라무스가 너 좀 먹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에 정보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아믹달라. 아믹달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모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특히 이런 분노와 관련된 이모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믹달라에 문제가 생긴다, 이쪽에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쉽게 이런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 히포캠퍼스. 이 친구는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Transferring short-term memory to long-term. 일단 이 부분부터 볼게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생일 파티 때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단기 기억이죠. 그 단기 기억을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히포캠퍼스입니다. 여기서 우리 반복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세스가 물론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건 히포캠퍼스다. 다음, spatial ability.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택시 기사님들이 길을 모르는데도 내비게이션 안 켜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런 공간감적 그런 기억들, 그런 ability,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히포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둘 다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areas of the brain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areas of the brain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ocalization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이 localization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는가? 뇌가 정말 localize 되었는가? 그걸 알아봐야겠죠.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이 나오고
여러 심리 실험들이 뒷받침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론, strict localization. 무슨 뜻이냐면 뇌의 굉장히 특정한 부분이 특정 펑션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뇌 중에서도 아까 4가지 영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4가지 영역 중에서도 하나의 굉장히 작은 특별한 부분이 담당한다. 특별한 펑션을. 그게 바로 strict localiz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2가지 실험인데 첫 번째, Broca's aphasia.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Wernicke's aphasia. 이게 2번째. 이거는 일단 aphasia라는 게 뭐냐? 실어증이라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브로카랑 월니키라는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말을 하지 못해요. 실어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어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잘 하는데 말에 일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라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의미만 내뱉을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실어증들이 다른 부분의 데미지에서 각자 다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에페이시아는 포스트모르템 examination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포스트모르템 examination은 뭐냐면 사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뇌를 직접 발굴을 해서 실험을 한 거를 포스트모르템 exami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가지 실어증은 아주 옛날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통 사후 뇌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모르템 examination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Broca's area랑 Wernicke's area가 서로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Broca's area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Wernicke's area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Broca's area는 아까 4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에 frontal lobe 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Wernicke's area는 occipital lobe 쪽이지만 약간 여기 parietal lobe 쪽에 걸치는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Broca's area 이쪽이 망가졌을 때 일단 이쪽이 어떤 걸 담당하고 있냐부터 알아야겠죠. 얘는 language production을 담당해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무슨 문장을 만들 때 그런 production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Wernicke's area 얘는 language comprehension 우리가 어떤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Broca's area부터 볼게요. 여기 위치해 있다고 했고요. 얘는 language production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옛날에 브로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단 이 사람한테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너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날씨는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탄이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실험이 탄 익스페리먼트라고도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요. 이 사람은 뭘 물어보든 이 하나의 소리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language production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form of expressive aphasia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실어증, 표현하는 데에 실어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expressive aphasia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no issue understanding speech 다른 사람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본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내가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건 탐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truggle to form complete sentence 아까 얘기했듯이 탐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have awareness 이것도 이 친구랑 비슷한 의미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내가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이 Broca's area가 문제가 생긴다, damage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language production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월니키는 그럼 어떨까? 여기 페리에탈 로브랑 옥시피털 사이에 위치한 이 친구는 language comprehension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일단 보면 form of receptive aphasia. 이 친구는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실어증, 뭔가를 받아들여서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심리학자들이 이 월니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떡볶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되는 센턴스는 얘기를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랑. 그래서 receptive aphasia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 difficulty understanding speech. 그 다음에 얘는 가끔 스피치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날씨라는 걸 오늘 음식은 어땠어? 라고 바꿔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ould produce speech but lacked meaning. 아까처럼 오늘 날씨는 맑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떡볶이는 맑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은 만들 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데미지가 생긴다. 월니키 에리아에 데미지가 생긴다. 그럼 language comprehension에도 문제가 생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두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특정한 부분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language production이랑 language comprehension. 그래서 우리가 서술을 할 땐 이런 식으로 서술해야 돼요. For example, broadcast area is strictly localized for language comprehension. language production. 이라든지 아니면 Wernicke's area is strictly localized for language comprehension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가 굉장히 차별화되게, specialize 되게, strict하게 localize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밝혀냈고요. 자, strict localization의 두 번째 예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 Milner and Scoville이라는 실험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것도 꼭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957년에 진행된 실험이고요. 우리 HM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얘기를 해요. HM은 가명이고요. 사실 실험에 사용된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ethical issue 때문에 우리 HM이라고 그냥 불러요.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 스터디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일단 이 HM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HM은 일단 9살의 나이에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다쳤어요. head injury에 걸렸습니다. 자, 근데 epileptic seizure를 겪고 있어요. 머리가 다쳐서 계속적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 간질 발작을 멈추고자 외과 의사들이 우리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뇌수술을 진행했는데 어디를 제거를 했냐면 바로 이 히포캠퍼스를 제거를 했어요. 히포캠퍼스 우리 아까 어떤 걸 담당하고 있었죠?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자, 메모리를 short-term 메모리에서 우리 long-term 메모리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normal brain이에요. 여기 히포캠퍼스가 잘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HM의 경우 우리 외과적 시술을 통해서 히포캠퍼스를 제거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큰 부위를 이렇게 제거했는데 행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알아봐야겠죠. 자, 행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anterograde amnesia라는 걸 다시 이렇게 새로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anterograde amnesia는 뭐냐? 선행적 치매라고도 불리거든요. 자,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옛날 기억은
우리 아직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새로 접하는 정보들은 1초도 안 돼서 까먹게 되는 그런 치매를 우리 anterograde amnesi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수술한 시점을 이렇게 볼게요. 이 전의 기억들은 다 intact해요. intact. 다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수술 후에 우리가 새로 접하게 되는 내용들, 내가 어제 뭐 했고, 방금 뭐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없고 얼마나 서러워요, 그쵸? 자, 이런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다? 히포캠퍼스가 제거가 됐는데 우리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바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히포캠퍼스는 memory consolidation, memory transferring에 localize 되어 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어요. 우리 메모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procedural memory라는 것은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메모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procedural memory는 우리 그런 거예요. unconscious하게 기억나는 것들. unconscious하게 기억나는 것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뭐 젓가락질 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우리 procedural memory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intact 했대. 히포캠퍼스가 없어졌는데도 이 procedural memory는 intact 했어요. 그러면 이 히포캠퍼스는 도대체 어떤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냐? 얘는 declarative memory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declarative memory는 뭐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서울. 이런 것처럼 이건 우리가 배운 거고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rain area responsible for declarative memory is different from procedural memory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가 procedural memory를 어떻게 실험했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procedural memory는 어떻게 발견해냈냐?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은 완벽히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거울은 볼 수 있어. 거울은 볼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리서처가 HM한테 뭘 시켰냐면 자, HM아 여기 별이 이렇게 이렇게 있지? 그거를 따라 그려봐 라고 했어요. 이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이 별을 이렇게 트레이싱 해봐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HM이 잘 했을까요? 처음에 못 했어요. 처음에 이런 히포캠퍼스가 우리 spatial ability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navigational skill, 공간감적 그런 능력들,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지워버렸는데. 그런데 얘가 점차 여러 번 시켰는데 점차 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미숙했지만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니 이 별을 잘 트레이싱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별을 트레이싱하는 이 능력은 procedural memory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그리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procedural memory는 intact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포캠퍼스가 담당하는 것은 결국에 declarative memory다. procedural memory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declarative memory는 히포캠퍼스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weak localization이라는 이론이에요. 아까 strict localization이었죠. 뭐 히포캠퍼스가 memory, 그 다음에 Broca's area가 뭐 language production, Wernicke's area가 language comprehension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strict localization도 있는 반면에 weak localization을 주장한 researcher들도 있었어요. 자, weak localization은 뭐냐? 우리의 뇌는 특정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특정 펑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 전체적으로 기능들은 퍼져 있다. 특정 부분이 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주장한 이론이 weak localization이에요. 자, 이거를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Carl Lashley, 1929년에 이 Lashley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물론 실험을 통해서 주장을 했겠죠.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Experiments with induced brain damage in rats. 이 쥐들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일부러 이 쥐들의 뇌에 손상을 입혔어요. 이제 손상을 입히고 어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손상을 입히기 전에 어떤 걸 시켰냐면 Train the rat to go through a maze without mistakes in search of food. Then removed 10 to 50% of its cortex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쥐들한테 미로를 찾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쥐를 제일 출발점에 놓고 음식을 제일 끝부분에 놔요. 그래서 쥐가 그 음식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여러 번 시도 끝에 트레인을 한 거예요. 음식을 실수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인을 시켜놓고 콜텍스, 대뇌의 가장 콜텍스 피질이라고 했죠. 그 피질의 10%에서 50%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수술을 물론 통해서요. 없앤 다음에 이게 observed what effect this would have on its memory of the maze. 얘네가 열심히 트레인을 해서 음식이 있는 곳까지 잘 도달하게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던 거죠. 없애봤던 거예요. 뇌의 콜텍스를.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The principle of mass action이랑 equipotentiality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memory, 일단 10%에서 50% 정도의 뇌 피질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잘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잘 못 찾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뇌의 양을 없앴는데도 잘 찾는 애들이 있고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Memory of the maze depended on the percentage of cortex destroyed, but not on the location of the lesion.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없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더 많이 콜텍스를 없앨수록 기억력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콜텍스를 없앤 애들은 기억력을 완전 잃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50%의 뇌 피질을 없앤 애들은 기억력이 현저히 안 좋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그래서 더 많이 없앨수록 더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The Principle of Mass Action입니다. 자, 다음 리절트는 equipotentiality. 얘는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idea that one part of the cortex can take over the functions of other parts예요. 우리가 많은 양의 뇌 피질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우리가 다른 콜텍스, 남아있는 콜텍스의 부분이 기억력을 담당할 수 있다. 대신 기억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우리 equipotentiality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스터디를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weak localization을 서포트하냐? 우리 뇌는 특정 부분이 특정 펑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정 뇌 피질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더 많은 부분을 없앨수록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고 조금 없앨수록 괜찮고 인택트하고 그러면 뇌의 특정 부분은 메모리라는 펑션을 전문화하게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컬 래슐리라는 실험은 weak localization을 서포트해주는 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론, relative localization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localize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뇌의 특정 부분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게 너무 부분적으로 이렇게 담당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우리 psychological function을 쉐어한다라는 의미의 이론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추세예요.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relative localization을 lateralization이라고도 불러요. 이 lateralization은 뭐냐? 우리 뇌를 좌반구, 우반구로 나누는 거예요. 좌반구는 뭐 예를 들어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뭐 수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좌뇌가 더 발달돼 있으면 뭐 문과다. 뭐 오른쪽 뇌가 더 발달돼 있으면 뭐 이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lateralization이라는 이론에서 나오는 속설이에요. 속설은 아니지만 이런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 lateralization을 서포트해준 익스페리먼트는 스페리 앤 가자니가라는 익스페리먼트예요. 1967년 상대적으로 최신 스터디죠. 이 친구는 split brain patient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우리 split brain patient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사진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의 뇌를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뇌가 형상이 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중간에 여러 파이버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corpus callosum이라고 불러요. 이 corpus callosum은 왜 있냐? 우리가 보통 왼쪽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오른쪽 뇌로 가고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왼쪽 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뇌랑 신체 부위들은 컨트라레터럴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그림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왼쪽 뇌, 오른쪽 뇌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두 뇌로 들어온 정보들은 corpus callosum, 아까 얘기했던 이 친구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이 돼요.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여러 정보들이 합쳐지고 같이 프로세싱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split brain patient는 뭐냐? 그러면 이게 절단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랑 좌뇌를 연결하고 있던 그 파이버들을 잘라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오른쪽 뇌로 가서 끝. 이 친구는 왼쪽 뇌로 들어온 정보랑 이렇게 혼합될 수 없어요. 딱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모로. 자,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왼쪽 뇌로 그대로 가요. 이 친구도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lit brain patient라고 말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친구들은 다 여기가 절단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X 표시를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실험자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 앉힌 다음에 앞에 스크린에다가 점을 중간에 하나 찍어줘요. 그 점을 응시하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오른쪽 부분에 face라는 글자를 띄워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face가 오른쪽에 떴으니까
오른 눈을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오겠죠. 오른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느 뇌로 간다고 했죠? 왼쪽 뇌로 가요. 자, 왼쪽 뇌로 이게 정보가 갔을 거예요. face라는 게. 자, 이 상황에서 이 participant한테 너가 본 걸 말로 얘기해봐. 그대로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face라고 잘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왼쪽에 이 face라는 단어를 비춰줬을 경우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일단 왼쪽 눈으로 들어오겠죠. 왼쪽 눈으로 오면 어느 뇌로 가요? 오른쪽 뇌로 가요. 자, 오른쪽 뇌로 왔는데 이 친구는 너 아까 본 거 얘기해봐. 그대로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뇌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정보가 왼쪽 뇌로 들어왔을 때는 face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왼쪽 뇌는 language를 잘 담당하고 있다. language production을 잘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왼쪽 뇌로 들어온 거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온 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뇌로 들어오고 오른쪽 뇌로 들어와도 서로 이렇게 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뇌는 랭귀지를 담당하고 있지 않구나. 언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떨어진다. 왼쪽 뇌보다 확연히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 오른쪽 뇌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들어온 정보가 왼쪽 손을 타고 가서 이 페이스를 그릴 순 있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들은 뇌랑 컨트라레터럴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로 들어온 정보는 왼쪽 손을 통해서 표현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가 표현한 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언어적인 기능은 없으니까 이 오른쪽 뇌가 언어는 쓰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본 게 뭔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language production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left hemisphere, 우리 반구, 한쪽 뇌를 hemispher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left hemisphere는 어디에 localize 되어 있다? 무슨 기능에 localize 되어 있다? language production에 localized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weak localization, strict localization, relative localization을 서포트해주는 리서치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 localization이라는 주 단어를 배웠는데 이 단어가 칭하는 바는 우리의 특정 뇌의 부분은 특정 psychological function, 행동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Specific brain part is responsible. 특정 뇌의 부분은 책임이 있다. 어떤 기능에.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데 책임이 있다, 담당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cerebrum, 대뇌는 총 4가지의 로브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엔 frontal, parietal, occipital, temporal lobe까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 아까 손뇌 봤죠? cerebellum. 이 친구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뇌를 절반으로 자르면 뭐가 보인다고 했죠? 림빅 시스템까지. 림빅 시스템은 뇌 안쪽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조금 더 원초적인 기능,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 감각적인 거, 항상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좀 감정들을 조절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localiza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다른 이론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 strict localization. 아까 broadcast area, Wernicke's area처럼 그 특정한 부위들은 language production, language comprehension이라는 펑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걸 담당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HM의 케이스 스터디 봤었죠. 히포캠퍼스가 사라지면 memory의 능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hippocampus is localized for memory consolidation, memory transference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weak localization은 아까 봤던 Lashley에서 우리의 특정한 뇌 부위는 어떤 걸 담당하고 있지 않아. 그냥 뇌 전체적으로 기능은 퍼져 있어. 얼마나 그 뇌를 제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능은 조절될 뿐이야. 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얘는 서로 상응하는 이론들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lative localization. 우리 뇌를 두 가지, 좌뇌, 우뇌로 나눠서 이 좌뇌는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 우뇌는 언어는 아닌데 다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들 서로 ERQ 같은 장문형 에세이 쓸 때 서로 contradict 하는 이론들을 쓸 수 있어야 하니까 꼭 세 개 다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네, 우리 이렇게 블로아 Biological Level of Analysis에서 Brain and Behavior에 대해서 특히 Localization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